오늘 토크앤드시티에서 함께 해주실 분은 손석구 평론가 모셨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청자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시장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인데 네. 빌 에크먼의 발언으로 이제 좀 금리가 안정되나 싶었는데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장기 금리를 자극했고요.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러면은 경기 다시 뜨거워질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건가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금리의 그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을 한번 보면 저희가 수개월 전으로 돌아갔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올라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이슈나 커멘트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위아래로 변동폭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착시를 할 수 있었다. 그건 보지만 방향성 자체가 바뀌진 않았다라고 보고 이번에 어쨌든 10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장기물들이 다시 한번 올라온 거는 기존엔 별 신경 쓰지 않았던 신규 주택 판매라는 게 재료가 됐잖아요. 이게 어쨌든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증가세로 전환을 했고 증가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으니까 이럴 수가 다시 한번 또 경제가 여전히 뜨겁다는 게 확인이 됐네라는 부분이 이제 금리를 자극하는 원인이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늘었냐라고 봤었을 때 원래 그 월가 예상치가 한 69만 채 정도 늘 거야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75만 9천 채가 이제 늘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예상보다 는 거죠. 이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기가 모기지 금리라는 게 8%를 지금 돌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 판매가 이렇게 늘었어라는 거에 한 번 더 놀랬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 저변에서는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도 주택이 많이 팔린다는 거는 그만큼 소비 여력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 전반도 여전히 뜨겁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됐다라는 건데 저는 이거는 일시적인 요인이 크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주택 시장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한 게 구조적으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뭐 그 각종 이제 그 건축을 위한 어떤 자재라든지 그런 조달이 잘 되지 않으면서 그때 신규 주택 공급이 좀 한번 고리가 끊긴 적이 있었어요. 그 기간을 회복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도 여전히 신규 주택은 시장에 공급되는 게 여전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럼 왜 그랬냐? 주택 사업자들이 대대적인 어떤 그 할인 정책이라든지 금리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주면서 금리가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지금 갖고 있는 주택들을 어떻게 밀어내는 형태로 어떤 그 프로모션을 했던 게 주요했던 거라고 보고 결국에는 지금 어쨌든 모기지 금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8%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신규 주택 판매에 있어서는 위축을 시키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나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규 주택 판매가 오히려 잘 나왔는데 이 이슈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국채 발행 역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물량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미국의 5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죠. 그런데 기관의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까 국채 금리 상승에 또 한 번의 기름을 확 불어넣었습니다. 네, 뭐 집값도 그렇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게 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채권은 반대, 가격과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국채도 역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금리 수준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미 국채 5년물에 대한 입찰이 있었는데 예상보다 응찰률이 낮았어요. 이 얘기는 국채를 찾는 기관 투자가들이 그만큼 적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려면은 그 더 적어진 투자자들한테 어필을 하려면 사실 그만큼의 더 높은 금리를 올려줘야 그 사람들이 국채를 사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또 올라가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의 지금 구조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그 장기물 중심으로 오른다라는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 기존부터 국제 투자에 대한 수요가 부진했다라는 게 곳곳에서 사실 확인이 됐었어요. 5년물 얘기는 했지만 2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도 있었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7년물 국채 입찰도 예정이 돼 있거든요.
2년물부터 드러난 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입찰 결과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더 높은 가상금리를 적용해 줘야 되는 결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오늘 다 매도하고 싶다라는 말이 정말 공감이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도 그럴게요. 오늘 이제 9시 반에 발표된 미국의 GDP도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뭐 좋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요즘에는 굿뉴스가 또 배드뉴스가 되는 상황에서 특히 FOMC를 앞두고 있잖아요, 저희가. 네. 이번에 GDP 발표도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3분기 성장률이 4.9%가 나왔다는 거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봤던 시각에 그 숫자가 찍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국채 입장에서 봤었을 때, 통화 정책이라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아마 좋은 뉴스지만 나쁘게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연준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길게 이어나갈 것이라는 우려, 더 높게 더 멀리,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꺾이지 않고 오히려 4.9%라는 높은 숫자까지 찍혔다라고 하는 거는 11월, 12월 FOMC 중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야 될 이유를 하나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결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역시 또 국채금리도 자극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국채금리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국채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가 주시하는 주식시장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조적인 원인을 따져봤었을 때 바뀐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방향성을 유지할 그 근거들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채 발행이 많아졌고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적어졌다, 이런 것들이 금리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더 기저를 가보면 왜 그럼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왜 국채를 그런 발행을 줄이면 되는데 왜 많이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전쟁 쪽도 지원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뭐 다른 법안이나 아니면은 돈을 투자할 때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네. 국채라는 거는 금리 내가 이자 이만큼 줄 테니까 시장에서 돈을 좀 빌려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 정부가 지금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건데, 그 기저에는 사실 수많은 연방 정부의 이 적자, 계속해서 누적돼서 커져가고 있는 적자가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얼마 전에 2023년 회계연도 마감을 지었거든요. 네.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1조 7천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그 전에가 1조 4천억 달러였어요. 1년 사이에 3천억 달러가 늘어난 거거든요.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거죠. 이렇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적자를 메워야 되는 건데, 돈 나올 구멍이 사실 연방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이라는 수단이 가장 좋은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를 계속해서 찍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 국채 발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장 수요보다 많이 하다 보니까 투자 수요는 점점 떨어지는 거고,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금리, 가상금리를 더 높여주는 이런 식의 악순환의 고리들이 지금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누군가 그럼 사줘야 되는 큰 손들이 많아지면 좋은데 그런 그 세력들도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전통적인 미 국채를 사주는 아주 큰 손이었는데 최근에 중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안 좋은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시진핑 주석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1조 위안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국채 발행을 중국이 공식화했지 않습니까? 1조 위안이 186조 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채 발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재정 부양책을 쓰겠다라는 거를 공식화한 거잖아요. 지금 중국은 자기 내수 살림 챙기기에도 바쁩니다. 그래서 미 국채를 사줄 여력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기존에 그 중국 위안화의 가치를 달러 대비해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 국채를 계속해서 팔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국의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국채 발행까지 한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 국채를 더 사줄 어떤 니즈나 필요는 더 없어져 버리는 거죠. 뭐 이런 상황들도 사실 기조적으로 봤었을 때 계속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자극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 상황들이 주변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중국의 상황도 좋지 않고 미중 갈등도 더욱더 심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GDP 수치가 물론 지금 수치가 기대 이상으로 나오긴 했는데 일부 외신에서는 고금리 장기화 또 중동 전쟁도 있고 셧다운 이슈도 있고 뭐 파업 이슈까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계속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이 GDP 수치가 그래도 그렇게 타격이 크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GDP가 많이 나와서 그게 국채 금리를 자극할 거냐?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GDP가 이렇게 높게 나옴으로써 기존의 그 기저에 자리 잡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로서 사용되는 거잖아요. 뭐 GDP도 있겠지만 그쵸. 뭐 PC 가격, 개인 소비와 관련된 그런 지표들도 있겠고 뭐 인플레이션, 고용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그 고려를 해서 이제 연준이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그중에 한 축인 GDP가 예상보다 이렇게 세게 나와버렸으니 여전히 경제가 식지 않고 있구나라는 시그널로 잡힐까 봐 이걸 걱정하는 거죠. 얼마 전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또 연설에서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성장률을 어느 정도 희생시키더라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우선이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최근 들어서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긴축 장기화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내보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GDP가 4.9%가 나와버렸으니까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거 아닐까.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우려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의 금리 레벨을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걸 봤었을 때는 지금 그 오르는 추세를 봤었을 때는 기술적 수준에서 먼저 본다면 지금 미국 기준금리 수준, 그러니까 5.25에서 5.5, 그 상단을 5.5로 잡게 된다면 만약에 10년물 국채금리가 그 수준까지 만약에 도달하거나 넘어서게 된다면 아마 심리적인 충격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보는 시각은 뭐 6%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거는 너무 뭐 공격적으로 보는 시각이지만 1차적인 저항선이 아마 지금 딱 기준금리 수준 그 정도를 아마 시장을 기준으로 삼고 판단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변수는 말씀하셨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어느 정도 확전될 것인지 네.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나가 있고요. 하원 의장 새로 뽑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원 의장이 이제 한 11월 중순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될 텐데 우려스러운 거는 더 강경파 인물이 꼽혔고요. 그렇죠. 친트럼프 인사 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상 과정이 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이게 우리가 왜 그러면 자꾸 왜 국채 금리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아마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에 대한 그 결과는 금융시장의 측면이 있고 실물 경제의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결과적으로 좋을 건 없어요. 왜냐? 우리가 여러 군데 이제 투자처를 봤었을 때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국채 같은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 버린다면 금리가 오른다면 주식에 투자해 있던 그 자금들이 채권의 비중을 높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채권의 금리는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더 이상 주식을 투자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최근에 그 펀드 매니저들의 투자 포트폴리오, 주식과 채권의 투자 비중을 올해 들어 그 조정된 걸 봤었을 때 채권 비중이 훨씬 늘어났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런 식의 자금들의 흐름들이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사실 이거는 모든 것들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에 대한 비용이 다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경제를 생각할 때 생산, 소비, 투자라는 세 가지 축을 갖고 생각을 하잖아요. 미국 경제를 놓고 봤었을 때 이제 소비가 미국 GDP의 7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네. 보죠.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높아져 버린 상황에서는 소비를 하나 하더라도 비용이 더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죠. 전에 1달러 주고 샀던 이 물건을 이제는 1.5달러, 2달러까지 주고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위축, 제약되는 요건으로 이 금리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봤었을 때 지금의 국채 금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거에 대한 걱정, 우려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채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주 발표되는 PCE까지 함께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이 한창입니다. 이번 주 빅테크들의 실적이 유독 많이 집중됐었는데 MS, 알파벳 그리고 메타 이렇게 세 기업들만 보면은 MS의 승자만 유독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실적은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다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준 정도로 실적들은 다 좋았거든요. 알파벳 뭐 매출 11% 두 자릿수대로 다 성장률 기록했고요. 메타 뭐 23% 매출 늘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성장성이 단연 돋보이는 그런 실적을 내놨고요. 그런데 구글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9%나 빠졌잖아요. 너무 많이 빠졌죠. 네,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더라고요. 2020년 이후 최대입니다. 시가총액만 1,66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는 사상 최대 1일 가치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주가는 반응을 했었을까? 이거는 크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딱 알파벳을 비교해서 보면 AI와 클라우드에서 딱 갈렸다라고 봐요. 클라우드 사업부의 실적을 보면 구글의 경우, 그러니까 알파벳의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덜 나왔거든요. 2천만 달러 정도 좀 덜 나왔고요.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클라우드 사업부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어요. 이거 자체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하기 AI라는 올해 상반기 주식을 가장 뜨겁게 만들었던 이 모멘텀이 결합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명이 애저라는 서비스잖아요. 이 애저 서비스가 왜 이렇게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낼 수 있었냐라는 거는 곳곳에 AI가 결합이 됐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썼던 AI 서비스들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쓴 게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유일하게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에도 AI 기능을 도입을 해서 지금 베타 서비스까지 내놓는 상당한 수준의 지금 진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오피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기업형 서비스에 AI를 속속들이 적용하면서 상용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실적 발표 설명회에서도 나달라 CEO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자신감의 돋보인 멘트들을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우리는 AI 시대에 준비가 돼 있고 지금 클라우드와 결합해서 파생될 영역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지고 있다. 조직 내부에서 코파일럿 조직이라든지 프로젝트들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해줬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반면에 구글은 일단 실적 자체도 예상치보를 밑돌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AI 준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혹평을 받았어. 이게 바로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돌이켜보면은 지금과 굉장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당시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다가 오히려 조금이라도 좋게 나오면은 거기에 환호하면서 주가가 쭉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예상보다 실적이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요소로 인해서 쭉 주가가 빠지는 양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락하는 주식시장에서 이 달라진 투자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투자자들은 이번 분기의 실적을 보면서 확실히 이 앞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알파벳 사례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는 내년, 내후년 지금의 성장성, 빅테크 업체들 너네들이 이런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겠어? 그 성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의 관전 포인트를 갖고 실적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메타의 경우에도요. 보면 메타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 시장에서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해냈어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주가는 안 좋았죠. 네. 이유는 실적 설명회에서 중동 이슈를 언급하면서 중동 이슈로 인해서 광고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자 주가는 거기에 바로 반응을 했었죠. 비단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앞으로 실적 가이던스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금리에 대한 우려점들을
처음으로 언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요인이 됐어요. 앞으로 주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지금의 고금리가 이어지는 내년에도 기술주, 빅테크 너네들이 이런 식의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실적 어닝 시즌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당장 이 시점보다는 앞으로의 전망을 더 유독 유심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 반응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손석업 평론가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